세계 방산 시장이 한국 전차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포도 아니고 장갑도 아니고 엔진도 아닙니다. 전차가 적을 먼저 보고 먼저 계산하고 먼저 쏘게 만드는 가장 민감한 장비, 바로 차세대 K3 전차의 눈입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LIG DNA가 현대로템이 주도하는 차세대 K3 전차 사업에서 유무인 복합 조준경과 전장 가시화 체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매체들도 K3를 단순한 신형 전차가 아니라 무인 포탑과 인공지능 기반 사격 통제, 130mm급 주포, 차세대 동력 체계를 결합한 미래형 지상전 플랫폼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전차에서 눈을 누가 맞느냐는 단순한 납품 문제가 아닙니다. 적 전차를 먼저 발견하느냐, 상공의 드론을 먼저 잡아내느냐, 대전차 미사일 발사 위치를 몇 초 안에 식별하느냐가 전차의 생사를 가르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영역에서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 전차의 사격 통제와 조준 체계 분야는 오랫동안 한화 시스템의 강점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K1A1부터 K2 흑표까지 이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K3에서도 자연스럽게 한화 시스템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LIG DNA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가 계약을 따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 강자가 쌓아온 유인전차 중심의 경험을 후발로 평가되던 기업이 무인화와 인공지능, 센서 통합이라는 새 기준으로 뚫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K3 전차의 핵심은 무인 포탑입니다. 기존 전차는 전차장과 포수가 포탑 안에서 직접 관측하고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K3는 승무원이 포탑이 아니라 차체 내부에 더 안전한 공간에 탑승하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생존성은 올라갑니다. 대신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바깥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전차의 시야는 카메라, 열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자동 표적 추적 장치, 360도 전장 가시화 체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면 승무원은 두꺼운 장갑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 전장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장비가 흔들리면 아무리 강한 전차라도 눈을 감고 싸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LIG DNA가 따낸 장비는 단순한 조준경이 아닙니다. 전차의 감각기관입니다. 유무인 복합 조준경은 주간 광학, 열상, 거리 측정, 자동 추적 기능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여기에 동반 무인 차량이나 드론이 보내는 표적 정보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예전 전차의 조준경이 내가 보는 표적을 정확히 맞히는 장비였다면 K3의 조준 체계는 나와 주변 무인 체계가 함께 본 표적을 판단하는 장비에 가깝습니다. 전장 가시화 체계는 더 중요합니다. 차량 주변 360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하고 적 전차인지, 보병인지, 드론인지, 대전차 미사일 위협인지 분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3초가 늦어지면 늦은 것이고 5초가 늦어지면 이미 맞은 뒤일 수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전차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은 정면의 적 전차만이 아닙니다. 상공의 소형 드론, 측면의 대전차 미사일, 숨어있는 보병, 전자전교란, 포병 유도탄까지 모두 전차를 노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전차가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혼자 움직이고 늦게 보고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K3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두꺼운 장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주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먼저 보고, 먼저 공유하고,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K2 흑표는 이미 한국 전차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120mm 주포, 1500마력급 파워팩, 약 56톤급 전투 중량, 도로 최고 속도, 시속 70km 수준의 기동성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치입니다. 폴란드 수출은 그 증거였습니다. 독일제 전차가 강세였던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전차가 선택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K3는 K2와 다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 K2가 잘 달리고 잘 쏘는 전차였다면 K3는 먼저 보고 먼저 연결되는 전차가 돼야 합니다. 독일과 미국도 130mm급 주포, 자동화 포탑, 승무원 감축, 하이브리드 동력, 무인 체계 연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K3가 가는 방향은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세계 전차 강국들이 동시에 향하는 미래입니다. 다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무인 포탑은 센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열상 장비가 오염되고 카메라가 손상되고 전자전 교란이 들어오면 승무원은 전장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K3에서는 디지털 장비가 곧 생명줄입니다. 130mm급 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력은 강해지지만 탄약이 커지면 적재량이 줄 수 있고 자동 장전 장치의 신뢰성도 더 중요해집니다. 반동, 포탑 구조, 차체 균형, 정비성까지 모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120mm보다 크니까 강하다고 볼 문제가 아닙니다. 차세대 동력 체계도 장점과 숙제가 함께 있습니다. 소음과 열 신호를 줄이고 전력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큰 이점이지만 전쟁터에서는 야전 정비성이 더 중요합니다. 고장났을 때 빨리 고칠 수 있는가, 혹한과 폭염 속에서도 버티는가가 실전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LIG DNA의 수주는 축하할 일이면서도 검증의 시작입니다. 실험실과 전시장에서 잘 보이는 장비는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먼지, 진동, 연막, 야간, 악천후, 폭격 충격, 전자전 환경에서도 표적을 놓치지 않는가입니다. 전차 장비는 보기 좋은 영상보다 버티는 능력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수주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차, 미사일, 레이더 회사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은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감시 정찰, 전자전, 미사일 기술이 모두 하나의 지상전 플랫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승부는 하드웨어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연결입니다. 누가 표적을 먼저 잡고 누가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하며 누가 아군 무기 체계에 더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K3의 눈을 맞는다는 것은 그 데이터 흐름의 첫 관문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이 오히려 좋습니다. 독점이 깨지면 가격은 더 냉정해지고 성능 검증은 더 엄격해지며 한국군은 더 좋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수출 시장에서도 한국은 여러 기업이 결합한 전장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누가 누구를 이겼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전차 산업이 유인 전차의 성공 경험을 넘어 무인화와 인공지능 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K3는 아직 완성된 전차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전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해져야 살아남습니다. 보이는 전차는 죽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전차도 죽습니다. 드론을 못 보는 전차는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K3의 핵심은 130mm 주포 하나가 아닙니다. 전장을 보는 눈, 위협을 분류하는 두뇌, 아군과 연결되는 신경망입니다. 이번에 LIG DNA가 맡게 된 장비는 바로 그 첫 단추입니다. 이 눈이 성공하면 한국은 전차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미래 지상전에 싸우는 방식을 설계하는 나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년 3월 31일 K2 전차가 독일을 이긴 이유 영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사무기입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2026년 현재 전쟁이 장기화되고 각국의 군비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전차 시장에서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밀어내고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K2 흡표입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국내 주요 언론들이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는 K2 전차의 압도적인 험지 돌파 능력과 명중률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전통의 전차 강국들이 한국의 K2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추월당하고 있는지 그 뼈아픈 차이를 철저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K2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에서 진행된 기동성 평가에서 독일의 최신형 전차조차 빙판길과 진흙탕에서 궤도가 헛돌거나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반면 K2 흑표는 마치 스포츠카처럼 부드럽게 장애물을 돌파하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 격차의 핵심 비밀은 바로 전차의 하체, 즉 ISU, 암 내장형 현수 장치에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8이나 미국의 M1 A3 최신형조차 하부 차체를 길게 가로지르는 토션바라는 구형 금속막대 현수장치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막대를 비틀어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은 차체 내부의 소중한 공간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기동 중 발생하는 불규칙한 진동을 완벽히 제어하지 못합니다. 반면 우리의 K2 흡표는 전 세계 3.5세대 이상 주력 전차 중 유일하게 ISU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전차 바퀴가 부착되는 곳에 개별적으로 12개가 장착된 이 첨단 장치는 평지에서는 축 높이까지 올라붙고 험지에서는 밑으로 뚝 떨어지며 무려 50cm의 상하 편차를 스스로 극복합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차전은 결국 기동간 사격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차체가 요동치면 포신을 안정화시키는 자이로스코프와 사격 통제 장치가 과부하에 걸려 초탄 명중률이 급감합니다. 하지만 K2는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야지를 주파하면서도 ISU가 차체의 흔들림을 90% 이상 상쇄해버리기 때문에 기동 중 2km밖에 적전차를 원샷 원키로 날려버릴 수 있는 경이로운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현재 레오파르트2 A8 한 대 가격이 무려 400억 원에 육박하며 출고되기만 수년이 걸리는 반면 K2는 대당 150억에서 200억 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폴란드 등 요구 국가의 현지화까지 완벽히 맞춰내고 있습니다. 비용, 성능, 납기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춘 완벽한 산업구조적 승리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장단점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ISU라는 세계 최고의 하체 근육을 국내 중소기업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산화해냈지만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부문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100% 국산화와 안정성을 달성하는 데 오랜 상고를 겪었습니다. 과거 독일제 변속기에 의존하며 수출 통제에 발목이 잡혔던 아픈 기억이 있죠. 또한 방어력 측면에서 K2는 55톤급으로 설계되어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 지형에 최적화되었으나 70톤에 육박하는 서방의 최신 떡장갑 전차들과 비교해 대평원에서의 절대적인 정면 물리 방어력 수치는 상대적 열세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드킬 방식의 능동방어 체계 통합과 수출형 개량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K2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 이유는 K2가 극한의 기후와 지형에 맞춘 진화형 생태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된 중동형 K2M 전차를 보십시오. 중동의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미세한 모래폭풍은 최첨단 무기의 무덤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조차 이라크전 당시 사막 모래에 가스터빈 엔진이 갈려나가며 심각한 유지보수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K2M은 엔진 과열을 막는 특수 냉각 하우징과 포탑 보조 냉방 장치, 그리고 모래바람을 견디는 방진 특화 신소재 연료 탱크를 장착했습니다. 페루, 루마니아에 이어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이 K2M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극한 환경의 테스트를 거치고 즉시 대량 양산이 가능한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뿐이라는 군수산업적 팩트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신뢰성은 이제 단일 무기 수출을 넘어 국가 간의 거대한 지정학적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핵심 요충지 아랍에미리트의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동 내 이란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2100회를 넘어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방공망 재고 부족 우려가 커졌을 때 신속하게 요격미사일 30발을 긴급 제공한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천궁2는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전자적으로 빔을 민첩하게 쏘아보내는 A사 레이더 기술을 통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하여 90% 이상의 경이로운 요격률을 증명했습니다. 아랍의 격언 중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조차 자국의 전략적 셈법으로 지원을 망설일 때 한국의 신속한 군수 지원에 감동한 UAE는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한국에 최우선 공급하겠다는 전략적 약속으로 화답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도화된 국방 기술이 우리 국민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안보 경제 복합 플랫폼으로 승화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생산 속도 자체가 무기인 현대전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방산 제조 능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외교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지각 변동은 바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양 안보 매체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무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 초대형 사업에 한국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 빅토리아항까지 태평양 4,000km를 단독 횡단하는 전대미문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디젤 전기 추진 재래식 잠수함이 이토록 긴 거리를 은밀하게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산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력 덕분입니다. 경쟁국들을 냉정하게 비교해 볼까요? 일본 타이게이급은 무장 탑재량이 빈약하고 독일 21 ECD형은 3,000톤급 대형 잠수함 실전 실적이 부족합니다. 반면 우리의 도산 안창호함은
동급 재래식 잠수함 중 유일하게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SLBM 운용이 가능한 억제력의 끝판왕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사업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한 것은 적 심장부를 타격할 무장 투사 능력과 이를 단기간에 건조해내는 압도적인 조선업 인프라라는 정량적 데이터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하늘에서도 우리의 오랜 수건이 풀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전투기를 원조 갔던 우리가 1600회의 가혹한 시험을 거쳐 A사 레이더와 스텔스 형상을 갖춘 4.5세대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를 출고해냈습니다.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빚어낸 진정한 항공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물론 독자적인 항공 엔진 개발과 강대국들의 거대한 방산 카르텔을 뚫어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K방산은 압도적인 가성비와 기술 이전이라는 맞춤형 생존 패키지를 무기로 세계 자유진영의 든든한 병기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치열한 글로벌 방산 전쟁의 최전선, 앞으로도 저희가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데이터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